영화 초반은 박사장네 할아버지 친일파 귀신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영화 후반은 일본의 오니 즉 도깨비가 극을 끌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귀신과는 다르게 후반에 나오는 이 도깨비라는 존재가 굉장히 생소했는데 무섭다기보단 저거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도깨비는 몸이 있어서 사람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기에 귀신보다는 괴물의 느낌이 강했고 특히 나름대로의 캐릭터가 있어서 절의 탑에는 공손하게 합장 반배를 하기도 하고 갑자기 은어 그러니까 생선과 참외를 먹고 싶다는 먹방 취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동을 해야 된다면 도깨비볼로 변해서 하늘을 날아 이동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도깨비의 정체는 일본의 정령인데 이 정령이라는 것은 사물에 혼백이 깃들어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400년 전 이순신 장군님에게 터졌던 경험이 있을 법한 일본 장수가 죽었고 저세상 정신 상태를 가진 일본의 음양사가 이 죽은 일본 장수의 시신에 말뚝을 박아 이 시신 자체를 쇠말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정령의 정신은 장수였던 만큼 살생에 특화가 되어 있고 몸은 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죽었지만 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사물, 즉 쇠말뚝을 자신의 몸으로 삼게 되는데 이 쇠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에 젖은 나무, 즉 습목에 의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박사장네 집안은 뿌리 깊은 친일파로서 비록 죽은 지 100년이 넘은 귀신이지만 조선 총독부를 보고 경례를 깍듯하게 올릴 정도로 일본이 좋아서 돌아버린 상태인데 이렇게 일본에게 충성하던 친일파도 정작 일본인에게 속아서 시신마저 이용당하게 됩니다. 죽어서 이상한 데 묻히게 되고 구천을 떠돌게 된 것이죠. 일본 스님 기수네는 친일파인 박사장네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죽을 때 직접 묘자리를 봐주겠다고 하는데 이 음흉한 일본 스님은 일본에 충성한 친일파인 시신마저 한반도의 기운을 끊기 위한 쇠말뚝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바로 첩장, 즉 관을 겹쳐서 매장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혈자리에 아까 만들어 놓은 쇠말뚝의 시신을 숨긴 것인데 이 쇠말뚝이 박힌 일본 군인의 시신을 마치 거대한 쇠말뚝을 박듯이 세로로 묻어놓고 그 위에 친일파의 묘를 조성해서 일반적인 묘로 가장을 한 것이죠. 이 친일파 할아버지의 묘는 쇠말뚝을 가리는 잔디 정도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도깨비의 존재에 이어 저건 또 뭐지? 라고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인면뱀, 일본 요괴이고 영화 파묘에서는 첩장이 된 묘를 지키고 있는 존재입니다. 보시다시피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뱀인데 일본 뱀이 마치 바다장어처럼 바다를 헤엄쳐 한반도로 왔을 리는 없겠고 이 뱀은 아마 기수네가 첩장을 할 때 이 묘를 수호하라고 넣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비주얼이 굉장히 특이해서 뭔가 힘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인부의 삽질 한 방에 죽는 의외로 낮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인부에게 쉽게 죽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인부가 돼지띠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저는 이장 장면에서 구수라는 제물로 돼지가 쓰였을까? 왜 인부들을 돼지띠로 설정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돼지띠인 인부들에게 갈 살을 제물인 돼지들에게 돌리는 것이 이 무당 화림의 대살굿의 개념인데 이러려면 닭띠인 인부들을 쓰고 산 정상까지 가볍게 옮길 수 있는 닭이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의문점이 인면뱀으로 풀리게 됩니다. 음양오행 또 이 음양오행을 음과 양으로 조금 더 확장시킨 12간지에 따르게 되면 뱀의 상극은 돼지가 됩니다. 실제로 뱀은 돼지에게 물려 죽을 수 있는데 돼지는 뱀이 문다고 죽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12간지가 음양오행을 따르는 만큼 뱀은 불을 또 돼지는 물의 성질을 갖고 있기에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돼지가 불의 성질을 띠고 있는 뱀을 죽인다라는 부분에서도 음양오행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요괴인이만큼 죽고 나서 원혼이 자신을 죽인 인부를 괴롭히긴 합니다만 이 음양오행에 따르고 있다고 하면 어쨌든 이 인부가 겪고 있는 이름 모를 병도 오래가지 않아 낫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화림과 도깨비의 대치 장면에서는 이 화림이 도깨비에게 화를 당하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무당 화림이 모시고 있는 신인 할머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속신앙에서는 할머니신 또는 동자신, 장군신 등 여러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할머니신을 비주얼적으로 직접 표현한 장면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직전까지 굉장히 자그마한 화림이 거구의 도깨비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 신령의 등장 자체가 너무 든든하게 느껴졌고, 사실 할머니는 이번 이장일이 진행이 되는 동안 화림의 걱정을 하고 또 도깨비가 위험한 존재인 것을 알고 진즉부터 화림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장면에서 손녀를 사랑하는 외할머니 느낌이 나는 신령이었습니다. 이 일본 도깨비가 유일하게 경외심을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국사의 탑. 사람들을 찍고 다니던 도깨비는 탑에 대고 어울리지 않게 합장 반배를 합니다. 특히 부도탑은 수행을 하던 스님들의 사리를 안치한 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안치되어 있는 탑도 있습니다. 그런 부도탑에 도깨비가 경외심을 보였다는 것은 불교, 그 중에서도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상태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교, 특히 선종에서는 종파나 경전에마다 살짝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부처의 상태에 이르려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도깨비가 믿는 세계관 속에서 할머니와의 싸움을 보게 되면 일단 할머니와 도깨비 둘 다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처럼 높은 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고, 도깨비는 일본 장수였던 자신의 시신이 썩어 없어지자 쇠말독을 자신의 몸으로 삼을 정도로 물질, 즉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한편 할머니는 인간들에게 할 말이 있을 때는 잠깐씩 무당 화림을 이용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몸에 대한 집착은 없는 상태인 걸 봤을 때 할머니라는 신령 앞에서는 정령도 태생적인 한계점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전투력 자체를 따지자면 할머니가 우세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영화에서는 도깨비가 할머니가 있는 쪽으로 갈 때는 걸어서 갔다가 할머니와 대치를 하던 도깨비가 상덕과 화림, 또 연길이 있는 쪽으로 올 때는 도깨비 불의 형태로 오게 되는데, 이는 보덕사에서 닭이 울 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헐레벌떡 튀었을 때도 같은 방법을 취했습니다. 할머니랑 싸우다가 이 도깨비는 상덕과 화림, 연길이 있는 쪽으로 급하게 와야 했기 때문에 이 할머니와의 싸움이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끝났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뱀을 죽였던 인부처럼 이 할머니도 어느 정도 여파가 있었음을 구슬하는 도중의 화림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 할머니가 실린 화림이 곧 도중에 외구 도깨비의 투구 이미지를 보게 되면서 화림이 쓰러지게 되는데, 이 장면으로 할머니에게 도깨비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고 치유를 하는 상덕과 봉길처럼 또 그 인부처럼 할머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처들을 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덕이 도깨비를 처단하는 장면에서는 이제까지 전투력 만렙인 도깨비가 몽둥이를 맞고 죽었다라는 부분에서 의아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덕이 명량의 이순신이기 때문에 일본 장수가 맞아 죽은 게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 도깨비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몸을 버리지 못한 중생이기에 확실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도깨비는 기본적인 성질은 말뚝, 그러니까 쇠, 금의 성질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쇠는 100년이 넘게 땅 아래에 묻혀있게 되면서 토생금, 그러니까 흙의 기운을 받아서 기운이 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불에도 녹지 않고 오히려 흙을 매개로 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화극금, 불에 쇠가 녹아야 정상이거든요. 비슷한 흐름을 상덕의 몽둥이에서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상덕이 쇠말뚝을 찾기 위해 땅을 파는 데 썼던 보국사의 곡괭이, 이 곡괭이의 손잡이가 물을 만나 생을 받게 되면 그 나무 자체의 기운도 굉장히 강해지게 되고 또 성질 자체가 굉장히 질겨지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나무는 쇠, 도끼에 베어지는 게 정상이지만 이렇게 된 습목은 도끼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끼보다 강해지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음양오행에
충분히 디테일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특히 나는 영화를 볼 때 떡밥 회수가 되는 게 좋다. 디테일을 파면 팔수록 재미를 느낀다라고 하시는 저 같은 분들은 영화를 보시면서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테일을 아는 만큼 보이는 작품, 영화 파묘의 세계관을 들여다봤습니다.